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경제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나라는 왜 잘 살고 어떤 나라는 왜 가난할까 하는 거죠. 대체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무엇이 결정하는 걸까요?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잘 사는 나라와 가장 못 사는 나라의 평균 소득이 무려 10배나 차이 난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의료 서비스, 사는 집, 교육의 질까지 모든 걸 바꿔놓는 거죠. 아니, 10배라니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총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두 세계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실상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요를 누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본적인 생존조차 힘겨운 상황이죠. 바로 이 극명한 차이,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맞아요. 이 어마어마한 격차,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경제학자들은 딱 한 단어로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바로 생산성입니다. 지금부터 이 생산성이라는 게 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산성,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가를 뜻하거든요.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 거랑 2대 만드는 건 다르잖아요. 바로 이 효율성이 모이고 모여서 한 나라 전체의 즉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엔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말은 참 쉬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생산성이 높아질까요? 어떤 노동자는 왜 다른 노동자보다 더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줄 4가지 핵심 재료를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물적 자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 장비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자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요. 맨손으로 땅 파는 거랑 최신 굴삭기로 파는 거 당연히 효율이 다르겠죠. 농부의 삽부터 공장의 최첨단 로봇까지 이런 도구들이 많고 좋을수록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중요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에요. 이건 바로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기술, 경험 같은 것들을 말해요.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고 꾸준히 훈련받은 숙련된 노동자는 글쎄요, 웬만한 기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천연자원입니다. 말 그대로 땅, 강, 석유나 광물처럼 자연이 준 선물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런 자원이 많으면 유리하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자원 하나 없어도 잘 사는 나라가 있고 자원은 넘쳐나는데 가난한 나라도 있잖아요. 현대 경제에서 천연자원은 더 이상 부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기술 지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기계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물건을 가장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이해도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최고의 생산 레시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재료,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천연 자원, 그리고 기술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생산함수라고 부르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한 나라의 총생산량, 즉 GDP라는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는지 보여주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4가지 핵심 재료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재료들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책 레시피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더 좋은 장비, 즉 물적 자본을 갖추려면 저축과 투자를 장려해야겠죠. 그리고 똑똑한 인재, 인적 자본을 키우려면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하고요. 또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생산성도 오르니까 보건과 영양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뺏기지 않을 거라는 믿음, 즉 재산권 보호와 정치적 안정, 그리고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교류하는 자유무역까지 갖춰진다면 그야말로 성장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특히 방금 말한 것 중에 자유무역이 정말 중요한데요.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문을 굳게 닫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던 나라들보다는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경쟁했던 나라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은 예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대만 같은 나라들이죠. 자, 이제부터는 경제 성장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역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가끔은 가난하다는 것, 뒤처져 있다는 것이 오히려 성장에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가난한 게 어떻게 장점이 되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비밀은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경제 원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삽으로만 밭을 갈던 농부에게 최신형 트랙터를 처음으로 선물했어요. 그럼 생산성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미 트랙터를 5대나 가진 부자 농부에게 6번째 트랙터를 선물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생산성이 조금은 늘겠지만 처음 한 대가 생겼을 때만큼의 감동은 없겠죠?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원리가 놀랍게도 국가 경제 전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가 1960년대 이후 미국보다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당시 미국은 이미 트랙터가 넘쳐나는 부자 농부 같았어요. 추가 투자의 효과가 크지 않았죠. 반면에 한국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던 그야말로 첫 번째 트랙터가 절실했던 가난한 농부 같았거든요. 그러니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그 효과가 한국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났던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아주 멋진 말로 따라잡기 효과, 영어로는 캐치업 이펙트라고 불러요.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한 나라일수록 초기 투자 대비 성장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서 부자 나라들을 빠르게 따라잡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나라의 가난은 절대로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것. 그 나라의 두는 결국 생산성에 달려있고 이 생산성은 올바른 정책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따라잡기 효과 때문에 부자 나라들은 성장이 점점 둔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부자가 된 나라들은 성장이 멈추는 걸까요?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성장을 이끌 다음 동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